유럽에서 한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 갔을 때에 저도 이제 초기 경전으로부터 시작해가 열반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자바 암경이나 정의라 암경 이런 거 번역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로 번역해주면 누구 읽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에는 한문 잘하는 사람 전혀. 그래서 제가 막 프랑스에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내 번역한 거 어째 생각하냐 이런 막 물어보고 하겠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한문과 제식과 의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최고의 불교학자 유진 브루노프입니다. 유진 브루노프. 우리가 불교를 유럽에서 부디즘이라 하잖아요. 부디즘. 이 부디즘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유진 브루노프입니다. 이분이 1800년대 중반 유럽 최고의 불교학자였고요. 그건 제가 영국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이분이 1860년에 출판한 책이 사다르마 뿐달리까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번본을 가지고 한문본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프랑스로 이 연구를 해가 출판했는데 책이 이래 두껍습니다. 1860몇 년에 1860년에 우리나라는 법화경 연구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 불교는 이 아시아가 훨씬 더 오래됐는데 왜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뒤떨어지지 이상하다 이러면 이게 우리는 그냥 신앙을 가지고 일단 먼저 외우기만 했지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도 안 했는데 얘들은 좀 달랐다 시작이 다른데 그 최초의 롤모델이 유진 브루노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딱 읽어보니까 법화경 이 1860년대에 나온 책인데 번역이 진짜 정확합니다. 지금 그냥 그대로 출판해도 되겠다 싶은데 그 정도로 이 책을 내다 보니까 유진 브루노프. 이분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유럽에 이렇게 브루노프 사진 주와 비슷하게 이래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는 초기 불교를 먼저 만났습니까? 대승불교를 먼저 만났습니까? 대승불교를 먼저 만났습니다. 유럽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독일과 영국이 초기 불교를 먼저 만났다면 프랑스는 대승불교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제가 EF2호가 하노이에 만들어졌다 했는데 베트남이 우리 이렇게 길잖아요. 하노이는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럼 하노이에 있는 불교는 주로 어떤 불교입니까? 대승불교입니다. 남쪽에 있는 지금 호치민시티, 옛날 사이공에 가면 남방불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는 처음에 만날 때 대승불교를 먼저 만납니다. 철저하게 이거 큰 차이고요. 엄청난 차이라고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를 또 만나게 되는데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탐험가 여자분이지만 탐험가인데 이 여자가 프랑스 사람 중에 최초로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까지 갔습니다. 라사의 프랑스 여인이란 책을 쓰는데 이 책이 프랑스에서 최고의 그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이 호기심과 이 제식과 의례에 대한 궁금증과 티베트 불교에 대한 환상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이때 다 만들어. 그런 이제 심각한 차이가 만들어지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불교를 초기 불교 연구회가 초기 불교가 최고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대승불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아있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불교를 연구한다는 것은 책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불교를 포교하고 어떤 식으로 불교 스님들이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해나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불교 연구하는 걸 뭐라 합니까? 학문 중에 우리 앤서로폴로지, 인류학이 있지.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실제 살아있는 불교를 연구하고 살아있는 불교의 장점들을 취해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보는 어떤 그런 식의 접근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뭐 요즘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한국 불교는 여전히 뭐 일본 불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일본 불교는 저런데 한국은 뭐냐 이런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불교학을 제대로 낸 전통이 다르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제가 그 이야기 하는데 일본이 최초로 서구의 방식으로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입니다. 1880년에 교토에 있는 사찰에서 스님 두 분을 옥스포드로 유학시킵니다.
이분들이 옥스퍼드에 와서 산스크리트도 연구하고 빨리어도 연구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체계적으로 서구적인 방식으로 우리도 불교를 연구했다. 그 당시 일본은 모든 것을 서구화, 근대화에 이렇게 매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일본은 언제 시작했는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거의 140년 전에 불교학을 시작했으면 우리는 산스크리트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불교를 유럽식으로 고대 인도 언어를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보니까 1990년대 초반이니까 90년, 2000년, 이제 한 25년 정도밖에 안 돼. 이 저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숫자도 엄청나게 다른 게, 우리나라는 지금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제대로 좀 다루고 빨리어도 좀 읽는 스님들과 학자들 다 합해봤자 한 30명 될라나, 좀 많이 잡으면 50명, 제대로 하는 사람 10명 안쪽이다 이라고 있는데, 일본은 그 뭡니까, 이 사찰의 둘째 아들들이 전부 다 제가 학자 된다 했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한 10배 내지 15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특기가 이제 일본 무시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이런 저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도 이미 초창기에 이 불교의 국제화라든지 세계화 속에 뛰어들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죠? 22페이지. 식민지 시대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통해 불교를 처음 만났던 유럽과 달리 미국은 이민 사회를 중심으로 불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불교를 최초로 알린 것은 주로 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죠? 일본 사람. 제가 아마 어저께 조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미국 불교학의 중심에는 일본 선불교 전통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일본 이민자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미 2,000명을 돌파한 미국의 일본 이민 사회는 1893년 시카고에 있었던 세계 종교회의 월드 파르먼트 오브 릴리전을 계기로 일본의 선불교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샤쿠쇼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사람 임재종 스님이고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하고는 어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노일 전쟁 혹시 생각나십니까? 1905년에 러시아가 이제 그 어디냐, 만주에 있으면서 이 우리나라 이제 고종이나 이런 분들이 러시아에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 하니까 만주에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죠? 근데 만주에서 전쟁했는데 잘 안 되니까 러시아가 어찌 합니까? 러시아의 발틱 함대, 그러니까 이스탄불 그쪽에 있는 흑해에 있는 발틱 함대를 6개월 걸려가지고 이 대서양을 삥 돌아가지고 우리 이쪽까지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발틱 함대가 하루 만에 어디서 다 침몰하는가 하면 저 대마도 있죠. 대마도하고 일본 사이 그 바다에서 깨끗하게 다 침몰해가지고 일본이 이기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에 합병되는 그런 길을 걷는 게 노일 전쟁인데, 노일 전쟁 때 샤쿠쇼엔이 그 뭡니까, 우리 치면 군종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샤쿠쇼엔이 일기 비슷하게 쓴 책에 보면 자기가 노일 전쟁 때 일본 군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싸우게 만든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막 들어 있습니다. 막 들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샤쿠쇼엔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 시카고에 가서 보니까 선불교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구나. 이미 그때 남방불교는 영국 사람들 때문에 제법 알려져 있었죠. 샤쿠쇼에는 일본 린차이 계열의 선사로서 세계종교회의에 참석했으며 1905년부터 1년간 미국의 대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선불교를 알리게 되었는데, 1906년 일본으로 돌아간 샤쿠쇼에는 자신의 제자 3명을 린차이, 임재선입니다. 임재선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 파견했는데, 이 중에 스즈키 다이세츠가 가장 대표적인 학자이자 선사로서 미국에 널리 알려지고,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 되니까 선불교에 대해서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스즈키 다이세츠밖에 없어요. 스즈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린차이젠, 임재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 우리 선 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가나선도 있고, 그지? 아니면 소또선도 있고,
뭐 다양한 선지인데 이 사람이 임재선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선 하면 뭐만 받아들이는 겁니까? 임재선이 최고다. 나머지 선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상을 심어주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스즈키인데 스즈키는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지 아는 이야기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지 아는 이야기. 그죠? 그런 이제 문제를 비슷하게 스즈키가 일으킨 것 같은데. 엄청 인기가 좋았습니다. 영국 런던에 이제 한번 왔다 갔는데 런던에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흠프리든가 이 사람이 스즈키가 와서 한 2시간 강의하고 났는데 그 이제 런던에 가면 부디스트 소사이티에 만드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다 흠프리가 뭐라 적었는가 하면 우리가 협회에서 1년간 공부한 것보다 스즈키 다이세치에게 1시간 동안 선불교에서 이야기 들은 게 훨씬 더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갔습니다. 스즈키는 일본인 이민 2세로 일리노이에 있는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일본으로 들어가 불교를 공부했다. 하나조노 대학입니다. 교토에 있는. 영어에 능통했던 그는 수많은 일본 선불교에 관한 책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했고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선불교를 영어로 강의했다. 그 결과로 일본의 린차이는 선불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으며 스즈키 다이세스식의 일본식 불교 용어들이 미국에서 표준 불교 용어가 되는 이런 이 입장에 이렇게 마주치게 되고 어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에 미국이 일본 처음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으면 야, 그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초창기에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들 옛날에 황비홍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중국에서 캘리포니아로 간 사람들은 전부 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주로 뭐를 했는가 하면요, 탄광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이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오는 철도 있잖아요. 철도 노동자들이고 아주 이 낮은 아주 힘든 노동자들이라 이분들은 제대로 어떤 불교라든지 여기에 아마 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역전되고 있는 게 요즘 이제 중국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다 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면 제일 큰 불교 사원이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중국, 대만하고 중국에서 만든 거고. 그거 가서 제가 입에 야, 이건 중국 같은데 이게 미국 맞나? 뭐 이러는데 요즘 이제 살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이따 내일쯤에 다시 해드리겠는데 요즘은 중국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 세계 불교의 한 70% 정도 중국 사람 될 거다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도 아주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영국에서 불교는 신행과 수행의 대상이기보다는 흥미로운 호기심의 대상이자 일종의 취미로서 받아들여졌다. 1907년 영국 아일랜드 불교협회가 리즈 데이비스를 회장으로 만들어졌으며 150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강의와 토론과 강동을 이어갔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불교 신행 단체가 아니라 불교를 주제로 한 교양 강좌 그냥 수준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치? 예. 영국인으로서 버마에서 최초로 소개를 받은 알란 버넷이 아난다 마테야라는 법명으로 1908년 영국에 돌아왔지만 영국인들이 그에게 기대했던 만큼 이 사람이 못 미치고 이분 아마 환속해버립니다. 환속해버리고요. 기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남방불교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불교는 수행의 대상이기보다는 윤리적, 지적 측면에 대한 호기심에서 불교가 이렇게 주로 다뤄졌던 것이 영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 거는 크리스마스 험프리라는 사람 덕분인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이 불교를 개종하고 불교에 자기의 그 일생을 걸었다.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분이 노력해가지고 영국의 그 런던의 첼시 같이 아주 그 부유한 지역에 가면 이 불교 소사이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런던에 가면 런던 부디스트 비하라 이래가지고 제법 몇 개의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험프리는 1924년 영국 불교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협회를 학문적인 활동보다는 불교의
수행과 신행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로 변모시키고 회원들에게 5계를 수지하고 정기적으로 불교 경전을 낭송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때가 최초로 이제 영국에 제대로 된 불교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1925년 스리랑카 불교를 중흥시킨 마하보디 협회를 창립한 아난가리카 다르마팔라가 런던을 방문하여 영국 최초의 불교 사원인 런던 불교 사원을 건립하게 된다. 다르마팔라는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습니다. 1910년대에 와가지고 조계사 아마 왔다 가고 했던 제 기록 찾아보니까 한국 왔다 간 것도 제가 봤는데 이 협회는 이 시기에 영국을 방문한 스즈키 다이세츠를 초청하기도 하면서 수행의 중요성을 알렸고 수주간의 경전 읽기보다 선승간의 1시간이 더 중요했다고 험블리 자신이 소회하고 있고 영국 불교는 2차 세계대전 기간까지도 불교협회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무신론자이며 개인 숭배 사상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1935년 정도 되니까 회원이 3,500명 정도 1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3,5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좀 더 의욕적으로 활동했지만 근데 영국 불교는 너무 좀 차가운 전통이라 제대로 이게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 어떤 그런 인상이 더 강했는데 여기 보시면 에드워드 콘제 있는데 에드워드 콘제 이분은 서구에서 최초로 우리 뿌라제냐 빠라미타 반야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분이 번역한 그 반야경의 영어 번역들이 거의 이제 제일 권위 있는 책으로 통용이 됩니다. 콘제의 위즈덤 수트라 반야경들, I.B. 오너 스즈키 다이제스트 등을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했고 이 시기 영국 불교협회는 특정한 지역이나 종파에 편향되지 않는 범불교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협회에서도 지역과 종파를 초월한 자신들의 모습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를 유럽의 중심이라고 평가했고 크리스마스 험프리가 쓴 책은 3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영국인으로서 제대로 수계를 받고 스님이 된 사람이 없다 보니까 1950년대가 지나면 영국인들 중에 수계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가서 받고 놓았는데 금방 다 환속해버리고요.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을 걷다가 1960년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영국인들에 의한 영국 불교가 만들어지는데 선생님들 혹시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라고 들어봤습니까?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말 그대로 하면 서구 불교 종파 이래 되지. 서양 불교 종파.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불교는 1960년대 영국 사회에서 종교 다원주의적인 경향과 함께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다. 아시아의 불교권 국가에서 밀려오는 이주민들의 영향과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 및 새로운 종교에 대한 열망이 1960년대 영국 사회를 휩쓸었고 영국 불교협회는 남방 불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서구의 불교 전통을 열린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1964년에 인도에서 수계를 받은 상가 락시타가 영국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진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수계를 받은 스님이었는데 이게 좀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인데 상가 락시타. 제가 영국 유학 가기 전부터 상가 락시타가 강의하는 거를 테이프로 제가 들었는데 영어로 불교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 오면 본격적으로 이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불교에 혹 이래 빠져들어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좀 늙어서 그런데 젊었을 때 잘생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었을 것 같습니까? 되게 잘생겼고요. 말도 되게 잘하다 보니까 우리 보통 옥토퍼스 연애한다 이러는데 문어발식 연애를 한다. 뭐 보통 한 7, 8명씩 동시에 만나고 보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으니까 영국 불교협회를 떠나가 가지고 자기가 종파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는 결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결혼을 하는 종파가 되고요.
이 안에서 자유연애를 허용은 안 하지만 많이들 하고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영국에 가니까 제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가니까 영국 사람들 중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불교 연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출신들입니다. 젊을 때. 그죠? 잠깐만 읽어볼게. 남방 테라와다 불교에서 수계를 받은 상가 락시타는 전통적인 남방 불교의 성녀처럼 행동하지 않고 불교협회 내부에서 많은 주로 이제 애정 문제인데 문제를 일으키다가 사원에서 추방되어 버린 사원. 그래서 이분은 인도에서 공부하면서 티베트 불교를 많이 이제 해가지고요. 티베트 불교와 남방 불교를 적절하게 섞은 다음에 자기가 만든 게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입니다. 그죠? 이걸 상가 락시타는 1967년 테라와다와 티베트 불교를 혼합한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그걸 프렌드 오브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가 FWBO 이랬습니다. FWBO를 설립하고 그를 따르는 회원들에게 수계를 따로 줬. 그러니까 이 수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비구스님 5명이 모여야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얘들은 저것끼리 마구 수계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 그 불교 교단에서 보면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뭡니까? 저거는 스님들도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 어디에 더 끌리겠습니까?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에 훨씬 더 끌립니다. 여기 가면 영어로 아주 아름답게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생긴 법사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는 독신주의를 포기하고 제가와 성가의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정통 불교 교단의 외면을 받았고 일종의 이단으로 취급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영국에서 우리 따지보면 가장 젊은 층이 많이 여전히 따르는 게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인데 이분은 그래서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이름도 티라따나 뭐 이래가지고 뭐 이름도 바꿨는데 워낙 그 막판에 그 스캔들 큰 게 몇 개 터져가지고 우리 이제 제국 같이 공부하던 분들 중에 이제 케이츠 크로스비는 지금 현재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이제 불교 강의하고요. 앤드류 스킬턴이라는 분은 아직 어디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빨리 강의하는데 이 두 분 다가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젊은 시절에 상가 락시타의 법문을 듣고 인생을 바쳐서 우리가 한번 불교를 공부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 이래 와닿는 불교는 역시 영국 사람들에게 맞는 거는 영국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뭐 티베트 저기 남방에 있는 스님들을 가서 이야기해봤자 제대로 안 되던 게 이분이 가면서 비록 이단이지만 제대로 이제 적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남방에 이제 뭐 태국 이런 데 국제 행사하면 이상한 옷 걸치고 머리 이래 길러가지고 스님인 것 같이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뭐냐? 이러면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이름 바꿨다면서 이러면 뭐 티라따나 뭐 이러면서 뭐 이러다는 사람들인데 제법 많습니다. 유럽에 가면 특히 영국에 가면 이 숫자가 엄청나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법 잘 되고 주로 그 안에서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하고 케이츠도 저것들이 결혼했다가 또 이제 이혼도 잘하고 그러는데 1970년대가 되면 이 새로운 흐름이 생긴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사회에 있어서 1960년대 후반은 격동기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87년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1960년대 후반에 급격한 학생운동이 일어나고요. 학생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대학이 한 몇 년간 운영이 안 되니까 프랑스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대학 서열화 없앤다 해가지고 대학교 이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우리 파리에 가면 대학이 어째 됩니까?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숫자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4대학이 이제 소르본이고요. 7대학에 가면 이제 한국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바꿔버렸는데 그 엄청난 그 기존의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이 프랑스와 영국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 학생 운동을 하다가 좌절했던 사람들이 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똑같은 시기에 미국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미국은 월남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데 그 당시 미국은 지원병제입니까? 아니면 의무병제입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의무병제였습니다. 무조건 1년 참전해야 됩니다. 그죠?
운 좋으면 미국에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월남으로 가서 쭈구가 오고 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막 우리 영화 이런 거 보면 디어 헌터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디어 헌터 이런 영화 보면 바로 그 시기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우리가 월남에 가서 죽어야 되냐 해가지고 군대 가기 싫어서 차 타고 카나다로 도망가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 그게 다 이제 바로 그 시기에 미국의 젊은 세대인데, 따라서 1960년대와 70년대의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체제에 저항했습니다.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기존의 체제에 저항하는 세대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히피 세대라 그럽니다. 히피 세대. 유럽에서 기존의 체제에 저항했던 세대를 학생운동 세대라 그럽니다. 학생운동. 그 당시에 일본도 되게 심하게 했습니다. 일본도 되게 심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의 체제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위안을 찾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각을 유럽의 종교와 유럽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아시아의 종교와 아시아의 정치 체제로 돌려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 시기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프랑스의 그 가톨릭계가 우리 한국하고 문화 교류한다 해가지고 가톨릭의 그 동방정교회라고 있는데 동방정교회 신부님 두 분이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의 조계종 스님 두 분이 프랑스로 가는 문화교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의 성림회의 이 회장 스님하고 부회장 스님이 대표로 프랑스로 끌려갔는데 그 두 분이 경주동대에서 불교 강의했었던 호진 스님, 그 다음에 우리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불교 강의했었던 법경 스님. 법경 스님 이제 석사 때 지도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왔던 신부님 중에 한 분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고 다른 분도 뭐 환속하고 뭐 이렇게 문화교류가 하여튼 우리 스님들은 다 열심히 잘하셨는데 가톨릭 신부님들은 다 개판났고요. 이 여머선 신부님인데 이분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 프랑스 돌아가서 이 프랑스에 왜 그 대서양 쪽에 가면 이래 큰 그 바닷가에 사원이 있잖아요. 그 이름 뭐더라? 생각 안 난다. 그 근처에 한국 박물관 이런 거 아십니다. 지금 현재 가면. 그것도 다 그때 했는데, 따라서 요 시대의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체제에 더 이상 해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아시아 쪽으로 눈을 들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인도로 몰려가가지고 인도에서 히피가 되고 인도에서 그 왜 백패커 여행자가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이제 모르고 1991년에 제가 이제 최초로 그 인도에 이제 배낭여행을 갔는데 인도는 이게 워낙 이게 멀다 보니까 밤에 한번 기차 타잖아요. 그 전날 아침 9시에 기차 타면 그 다음 날 저녁 6시에 막 도착하고 그럽니다. 그죠? 가면 그냥 한 30 몇 시간 기차 안에 있으니까 되게 심심한데 한 번은 제가 한 10 몇 시간짜리 기차 타고 갔는데 내 앞에 이래 기타 하나 들고 있는 유럽애가 하나 앉았어요. 너 뭐냐 이랬더니 자기가 오스트리아에서 인도에 왔다 이러더라고. 왜 왔냐 이랬더니 자기가 그래도 한때 오스트리아에 잘 나가는 뮤지션이었는데 더 이상 새로운 음악이 안 돼가지고 뭔가 내가 인도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여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얘가 막 중간에 막 기타도 치주고 막 그래.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너 저기 온 지 얼마 됐냐 이랬더니 제가 탁 이러더니 올해로 이제 딱 12년 됐네.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당시의 유럽 사람들이다. 뭔가 새로운 해답을 찾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네오 오리엔탈리즘이라 그러는데 유럽의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사회와 질서에 좌절했을 때 동양에서 길을 찾겠다. 따라서 바로 이 시기 1960년대와 70년대가 유럽의 불교의 전성기입니다. 리즈 데이비스가 만들었던 빨리 경전협회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요. 대규모의 번역 사업을 했을 때도 바로 이 시기고요. 그치?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이 젊은 세대들이 좌절을 하는데 딱 그 시기가 언제하고 딱 맞는가 하면 중국이 티벳을 그 강제로 합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1959년입니다. 그죠? 59년에서 60년이고 1960년경에 아마 달라이 라마가 라사를 탈출해가지고 다람살라까지 이제 와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끊임없이 티베트 스님들이 이따만 책을 등에 뭐랍니까?
짊어지고 티베트의 설산을 넘어와 가지고 다람살라까지 오는 모습들이 서구의 미디어에 이렇게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학생 운동에 좌절했던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티베트 스님들에 비하면 자신들의 롤 모델도 이 티베트 스님들을 받아들이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투쟁했던 거는 지금 티베트 스님들의 투쟁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 아니냐 이렇게 이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히피 세대들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인도보다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의 히피들이 주로 가던 데가 일본, 한국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왔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제대로 된 대학에 한국 불교를 전공하고 한국 불교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디파트먼트의 정식 교수는 딱 한 명뿐이 없습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뭔가 좀 이렇게 자그마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인데 따라서 요 시기가 딱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1972년이 되면 달라이 라마가 유럽의 어떤 젊은 세대들의 그런 이 열광적인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유럽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와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을 쫙 돌면서 달라이 라마가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 만나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이제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제가 우리 학교에 국제교류실장을 했는데 우리 동국대학교가 이제 국제교류가 워낙 뒤떨어지고 일본 중심인데 2000년대 후반부터 영어를 해야 되니까 미국하고 영국 중심으로 바꾸면서 제가 국제교류실장인데 1년에 한 7달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이제 뭐 이 자매 대학 만들어주고 이런다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워낙 자주 다 돌아다니니까 영국의 그 옥스퍼드 불교학센터에 달라이 라마 스님이 방문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마침 미국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간다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님이 너 그 한국에서 요렇게 이 워싱턴까지 가면 돌아갈 때는 요렇게 반대로 가면 런던 돌아서 오면 되겠네 이러면서 제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일 만에 세계 일주를 했는데 급히 미국에 가서 학회 갔다가 영국 가서 달라이 라마 스님 만나고 한국 나고 왔는데 한 이틀 동안 끙끙 앓아 누웠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만났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 영어를 참 잘하긴 잘하시는데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하시는가 하면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딱 영어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해 좀 하는데 좀 하다가 이렇게 좀 교리적인 부분이나 좀 심각한 이야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티베트로 바꿔버립니다. 이러는데 바로 옆에 키 좀 작은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어 되게 잘하는데 딱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달라이 라마 스님이 티베트로 체인지하면 즉시 옆에서 유창한 영어로 그거 딱 번역한 이야기 딱 해줘요. 그다음 조금 하다가 쉬운 이야기 나오면 달라이 라마 다시 영어로 또 쫙 하면 옆에서 또 앉아가 놀다가 또 갑자기 티베트로 나오면 벌쩍해가 오 되게 잘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갔더니 달라이 라마 스님이 내보고 너 어디서 왔냐 이러거든요. 코리아에서 왔다 힘들다 내가 이랬더니 불러가지고 저하고 내 생각에 한 1분 30초 정도 이래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래 만나가지고 이 스님들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짧은 시간에 찡 하는 이런 느낌이 준 거는 달라이 스님 아닌가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달라이 라마가 젊은 때입니다. 1970년대니까 그제 유럽에 나타나서 그 티벳의 실상이라든지 이야기하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한테 항상 이야기했었던 게 누가 나를 욕하든 나는 그 남들이 내한테 욕하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웃음으로 나는 이렇게 대받아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완벽하게 이제 실천하신 제가 보기에는 실천하시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어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970년이 되면 기존의 영국 불교는 남방 불교 중심의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였는데 갑자기 티벳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까르마 까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토선, 이게 조사선이라 되죠. 조사선. 요거는 일본 계열인데 영국인입니다. 로쉐 그넷이라는 여자가 일본에서 이 그 소토선을 배운 다음에 런던에다가 아예 그 사원을 차려버립니다.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저기 영국 제가 있을 때 한 번씩 놀러 가서 보는데 요 뒤에 보면 그 사람들 앉아가 지금 면벽 참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사진 없나? 여기 있다. 주로 여기는 이 신자들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 태국이나 남방불교 쪽에 가면 주로 다 이주민들인데, 태국이나 이런데 2세대들인데, 요 일본 계열의 조사선은 거의 다 보면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 요게 하나 성립이 되고, 3번 놔두고 4번에 가시면 소가 가까이 있는데, 이게 창가학회제. 창가학회는 어떤 데입니까? 이거 저 일본의 니찌렌 1년종 계열이고요. 1년종 계열은 소위 경전이 뭡니까?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 있는 부분을 창가학회는 한 30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는데, 요거만 죽을 때까지 달달달달 외우면 어째 됩니까? 죽은 다음에 서방 극록정토에 태어나고 거기서 아주 쉽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열반에 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창가학회인데, 이게 영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먹힙니다. 왜냐하면 창가학회가 들어오기 전에 영국의 불교는 전부 다 아주 추상적으로 불교를 강의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사선을 하거나 아니면 티베트 불교 하거나 이런 건데, 창가학회는 연불을 하는 데입니다. 연불. 최초로 연불을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보통 찬팅이라고 그러는데, 찬팅 함께 경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이 찬팅은 우리 불교의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가 보면 찬팅인 것 같은데, 너무 연불하면 조금 이래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이 시각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불교 경전은 초창기에 글로 써가지고 보존됐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외화가 보존됐습니까? 머릿속에 외화가 보존됐지. 근데 이 사람의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교 경전이 한 300년 정도 기억으로 보존됐을 때 아마 엉망진창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찬팅, 합송을 하면 기억이 안 변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아직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야신경 외하라 이러면 중간에 한 번씩 헷갈립니다. 이게 뭐 먼저더라? 색적시공이 먼저인가? 공적시공이 왜 헷갈리는데, 우리 한 10명 같이 딱 모여가지고 반야신경 합송하면 어째 됩니까? 완벽하게 외웁니다. 그죠? 왜냐하면 10명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똑바로 외우면 듣는 순간 우리 기억이 나가 제대로 하잖아요. 이 제대로 외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합송이고, 바로 이 합송, 단체로 하는 연불이 초창기의 불교 경전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시켜 올 수 있는 그 배경이 됩니다. 그죠? 물론 이게 문자가 도입되고 나면 이제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합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조계종에 와서 이런 이야기 하긴 그렇지만, 제가 한 번씩 천태종에서 와서 강의해라 그러면 저기 구인사에 가서 한 번씩 강의하는데요. 구인사에 가니까 한 몇천 명 들어가는 홀이 있더라고. 그 홀에 일반 신자들이 한 며칠간 같이 이렇게 안거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면서, 중간에 어디 그 강당에 가니까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하는데, 그 밤에 내가 자는데 이래 듣고 생각하면 개구리 우는 소리 같아. 뭐야? 이라고 가보니까 한 400~500명 되는 분들이 관세음보살 합송을 하는데, 야, 그죠? 한 30분 동안 이래 듣고 있으니까 제가 살 체면이 걸리더라고. 나도 해야 되겠다. 체면이 살 걸리는데, 이 최초로 이제 영국에서 이걸 한 게 요 창가학회입니다. 이게 영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면서, 제가 옥스퍼드에 있을 때 제가 아까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했는데, 이 소가 가까이가 한 둘 셋 네 명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인데 자발적으로 창가학교에 가서 신자가 되고, 한 명은 지금 이제 창가학교 도서관 큐레이터 하고 있고요. 저하고도 연락하는데 제법 큽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 창가학교에서 완벽하게 독립해가지고 영국에서 자기들끼리 합니다. 이 창가학교를. 그래서 브리티시 소가 가까이가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사마타 협회는 주로 교수님들이 하는 건데,
주로 우리 남방 명상하면 전부 다 위파사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핵심은 사마타다 해가지고 사마타 명상을 해야 된다고 지도하신 분이 랑스카진인데 랑스카진 한 2년 전에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 논문 쓸 때 많이 도와주신 맨체스터 대학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하던 게 이거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